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가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입니다. 볼보 XC90 B6입니다. XC90에는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인 B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T8 이렇게 두 종류의 모델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조금 더 저렴한 모델이죠.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인 B6 얼티밋 브라이트 모델을 시승할 예정이고요. XC90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차량의 최초 출시가 2015년이거든요.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프리미엄 브랜드의 미드 사이즈 SUV, 벤츠로 따지면 GLE가 있고 BMW에는 X5가 있고 이 시장이 되게 팍 터지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차값이 비싸죠. 이 차량만 해도 XC90 중에선 가장 저렴한 가격대의 모델이긴 하지만 9,650만 원이란 말이에요. 10년에 거의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XC90이 지금까지 하드캐리하면서 팔리고 있는 이 부분, 참고로 1세대 XC90 같은 경우에는 13년을 팔고 2세대로 변했기 때문에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어차피 내연기관차를 안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했고 전기차 모델이죠. EX90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XC90이라는 이름으로는 마지막 모델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마지막이 될 XC90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말씀드렸다시피 9년이 된 모델이에요. 9년 차에 접어드는 모델이기 때문에 눈만 감으면 이 차에 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보여요. 디자인 리뷰는 진짜 이번에는 좀 무시하고 지나가는 걸로 하고, 대신에 이렇게 가까이서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실물로 마주하게 됐을 때 느낌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요, 진짜 큽니다. 제 키가 176인데 일단은 루프라인이 제 키보다 살짝 높은 느낌이 들거든요. 보통 SUV라고 해도 사람의 키를 넘길 정도로 이렇게 높은 SUV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XC90은 정말 큰 차이입니다. 제가 보통 시승을 나가기 전에 경쟁 차종들의 스펙들하고 비교를 해보는 작업들을 하는데, 프리미엄 브랜드의 미드 사이즈 SUV 중에서 이 차보다 큰 차요, 최근에 나온 벤츠의 신형 GLE, 링컨의 에비에이터 있잖아요. 그 정도 모델 빼고는 얘가 또 훨씬 더 큽니다. 요즘에 볼보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라고 하면은 우리 딱 바로 생각나는 게 이 토르의 망치잖아요. 지금은 되게 당연한 볼보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잡혔는데 이게 최초로 들어간 차가 바로 이 XC90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있겠죠. 9년 차에 접어든 모델이지만 아직까지 하드캐리할 수 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볼보 특유의 슴슴한 디자인이 한몫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랜 기간 봐와도 질리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죠. 인테리어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볼보 차들의 전반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닛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천정부지 위로 올라갑니다. 정비 편의성은 정말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시승했던 XC60도 그렇고요, S60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닛이 하늘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볼보의 차들은 보닛을 정면에서 닫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측면에서 이렇게 닫아줘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고 하면은 보닛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다는 점. XC90이 이 세그먼트의 차량들 중에서는 가장 큰 편에 속한다고 했잖아요. 그 공간이 과연 실내에도 접목이 됐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어제 제가 시승 차량을 받아서 1열에 앉았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아따 차 크다 였거든요. 1열에서 헤드룸 공간이 이렇게 극적으로 많이 남는 경우를 일단 제가 못 본 것 같고, 윈드실드 자체가 앞에가 상당히 넓게 펼쳐져 있는 느낌이어서 시야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높게 위에 있는 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1열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쾌적하다입니다. 그리고 볼보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인포테인먼트 화면은 수직으로 서 있지만 그 외 부분은 일자 형태의 수평으로 쭉 나 있는 이런 디자인, 이런 디자인들도 실내가 되게 광활하고 넓어 보이는 느낌을 만들어 주기는 하죠. 익스테리어를 설명을 드리면서 슴슴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이 차는 9년 동안 질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올드한 티가 나죠. 볼보의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들, 예를 들어서 X5, GLE 이보다 한 체급 낮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링컨의 노틸러스 이런 차량들 보면요, 실내가 휘황찬란하기 그지없거든요. 볼보는 그런 노선을 걷질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너무 슴슴한 느낌이 있어서 이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올디한 느낌을
내장재로 승부를 본 느낌? 이 윗부분에 가죽이라든가 이런 박음질 처리, 그 다음에 이 아래로 가게 되면은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쓰이지만 이 플라스틱 자체도 살짝 부들부들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요. 우드 그레인의 사용이라든가 스테인레스의 소재의 사용 같은 것들, 블랙 하이그로시의 사용, 뭐 이런 것들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트하고 도어 트림 일부에만 카멜 색상의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다 블랙이잖아요. 우드도 블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은 뭐가 가죽이고 뭐가 우드고가 그렇게 티가 안 나요. 이 색이라도 조금 다른 톤으로 들어갔으면은 인테리어가 조금 더 화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구성 자체는 다른 여타 볼보의 차량들, 뭐 V60이라든가 C40 리차지라든가 그런 차량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어 노브,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의 위치,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마찬가지, 계기판 역시도 중앙 부분에 T맵,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는 거 마찬가지죠. 저희 작년에 S60하고 그 다음에 C40 리차지 24년형 모델 시승했었잖아요. 그때 가장 중점적으로 변했던 게 인포테인먼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XC90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상당히 많은 브랜드들이 드디어 T맵하고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국내 제조사도 마찬가지고 수입차 업체도 마찬가지인데 볼보만큼 T맵 누구하고 연결성이 좋은 브랜드는 없어요. 시장을 먼저 선점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쓰기에 가장 편하다. 1열의 수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컵홀더 이렇게 가릴 수도 있고요. 센터 콘솔 박스 공간이 아주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글로브 박스를 어떻게 여는 건가 싶었는데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전동식으로 열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공간은 그냥 무난한 정도의 공간, 수납 공간 자체는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다. XC90에는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You don't have to 나가 바삭해도 난데 silly silly If you wanna get to 갑벽하다. XC90이 볼보에서 가장 비싼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SUV 형태이기 때문에 공간감도 충분히 살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지적할 게 없는 수준의 오디오 아닌가. 1열의 운전석은 제가 운전하던 시트 포지션 그대로 되어 있고요. 이랬을 때 무릎 공간이 하나, 둘, 한 2개 반 정도 주먹이 들어갈 수 있는 레그룸 확보가 되어 있고요. 1열 시트를 제일 밑으로 낮춰놨음에도 불구하고 발 공간 상당히 여유롭게 남습니다. 머리 공간, 네, 1열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넉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주먹 하나 이렇게 세워서는 살짝 못 들어갈 정도로 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썬루프가 아닌 부분에서도 그 정도 공간이 남아요. 차량의 크기가 이 실내 공간에도 다 접목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 조금 독특하지 않나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6대4의 구조를 많이 씁니다. 아니면은 이 가운데 시트를 분할을 한다고 해도 4대2대4의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볼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대3대3에 가까울 정도로 이 중앙 시트의 부분을 크게 만들었거든요. 좌우에 있는 시트, 그러니까 보통 동승자가 많이 타게 되는 시트가 조금 좁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크게 불편한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불편한 건 없어요. 또 볼보가 워낙에 시트를 잘 만들기로 유명하잖아요. 시트의 형상 자체를 봐도 인체공학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2열 시트를 이렇게 3대3대3의 비율로 나눠놨을까? 야,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볼보스러운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애기들이 카시트에 앉는 이유, 안전벨트 때문에 그렇거든요. 차량에 달려져 있는 안전벨트는 성인이 앉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벨트 선이 어깨를 향해서 지나가지만 아이들이 탔을 때는 이게 목을 조르는 경우도 있고요.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이 목 부분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볼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적용했냐면은 이 윗부분을 이렇게 한 단계 위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은 키 자체를 높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은 키가 작은 아이가 타더라도 이 밑에 방석처럼 두꺼운 게 하나 더 깔려 있다 보니까 안전벨트를 그 상태에서 매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벨트로 인한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적용이 된 거죠. 근데 그 시트가요, 2열 시트의 중앙 부분에 들어갑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은 레버 같은 게 있어서 이거를 살짝 당긴 다음에, 네,
이렇게 올려주면은 확연하게 높아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시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아마 이 3대3의 비율로 가지 않았을까. 또 이러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안전에 대해서는 진짜 킹갓볼보다 리클라이닝도 가능하고요. 네, 제일 세웠을 때가 이 정도. 그래도 머리가 천장에 닿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트를 제일 눕혔을 때는 어떻게 될까? 네, 한 이 정도. 이 리클라이닝 되는 각도 자체가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되게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트의 방석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같이 앞으로 이동한다는 거. 이게 시트를 제일 세웠을 때고 저쪽 시트가 제일 뒤로 밀어놨을 때인데 저쪽 시트가 앞으로 살짝 또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리클라이닝 되는 각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방석이 안정적으로 같이 앞으로 따라와 주면서 인체 공학적으로는 되게 편한 자세를 만들어 준다는 점. 슬라이딩도 됩니다. 이 밑에 레버를 당겨서 앞으로 하면은, 네, 이게 현재 2열 시트를 제일 앞으로 옮긴 거고요. 그랬을 때 레그룸에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가는 정도고, 시트를 멀리 했을 때가 한 이 정도. 2열 편의 장비로는 별도의 에어벤트 중앙에도 있고요. 네, B필러 아랫부분에도 있습니다. 좌우 각각 독립 공조를 할 수 있고 열선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파노라마 선루프 정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동식 선바이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3열 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열은 이 시트 뒤편에 있는 레버를 잡아 당기면은 이렇게 앞으로 슬라이딩이 되거든요. 짜짜짜짜짜짜. 아하. 네, 이 오른쪽에 있는 시트는 슬라이딩을 제일 뒤로 한 상태인데, 제일 뒤로 한 기점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탑승이 아주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이 시트와 시트 사이의 공간이 주먹 2개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덩치가 큰 것도 좀 감안을 했을 때 굳이 앉는다고 하면은 앉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덩치 큰 성인이 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한 뼘, 두 뼘이 조금 안 되는 길이이기 때문에 3열 같은 경우에 탑승했을 때 그렇게 안정적인 자세가 나오진 않는다. 앞에 있는 동승자가 조금 양보를 해서 레그룸을 만들어 줬을 때는 어떻나, 편하진 않더라도 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될 것 같아요. 레그룸이 딱 맞는 정도. 네, 주먹이 들어가거나 그렇진 않아요. 거의 무릎과 시트가 닿을 정도의 공간인데, 그래도 자세 자체는 그렇게 막 불편하진 않고 나름의 발 공간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가 살짝 떠 있다는 얘기죠. 근데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경첩이 있기 때문에 천장에 머리 닿아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죠. 성인 남성보다는 체구가 작은 여성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이들이 탑승하기에는 뭐 그럭저럭 탈 수 있겠다. 3열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의 시트 리클라이닝이나 그런 것들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C필러 부분에 에어벤트 장착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컵홀더, 별도의 이런 수납 공간까지 갖춰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레일이 살짝 뻑뻑하기는 해서요, 3열 시트에 탑승하기 위해서 내지는 2열 시트를 슬라이딩 할 때 조금 힘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열리다 말지? 키킹으로 해서 트렁크를 열 수도 있다고 안내가 되어 있고요. 3열 시트까지 모두 다 오픈했을 때 남는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입니다. 러기지 스크린을 잠깐 옆으로 빼놨고요. 이거 열어보시면은 볼보의 외건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짐 안 넘어가게 있는 판자 아래 공간을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트렁크 바닥 밑으로 공간이 아주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볼보 외건 차량들이나 설명드릴 때 자주 말씀드리는 짐 쏟아지지 말게 하는 그물망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7인승 SUV이기 때문에 소화기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쇼핑백 같은 것들 걸어둘 수 있는 고리들 잘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거라고 하면은 요즘에 프리미엄 미드사이즈 SUV들 같은 경우에 특히 3열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 트렁크 부분에서 별도의 레버라든가 아니면은 뭐 전동식이 달려있는 같은 경우에는 버튼 등을 통해서 2열 시트, 3열 시트의 폴딩을 조금 관장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곤 하는데 XC90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3열 시트를 접기 위해선 여기 있는 레버를 이렇게 당겨서 밀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저렇게 2열 시트가 리클라이닝도 최대한 뒤로 되어 있고 슬라이딩도 최대한 뒤로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직접 가서 시트를 만져야 됩니다. 2열 시트도
별도의 버튼이나 레버들 없기 때문에 직접 가서 폴딩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폴딩했던 시트를 세울 때에도 각자 가서 해줘야 된다는 점. 특히 3열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는 여기에 레버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 당겨서 밀어주면 됐잖아요. 3열 시트를 다시 세울 때에는 2열로 가서 해줘야 된다는 점. 대신에 지금 이 공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플랫해요. 차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짐을 수납할 때에는 정말 최적의 공간이 나온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미드 사이즈 SUV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중요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승차감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기에 타 있는 내 가족들이 안락한 승차감 속에서 차량을 타는 건 매우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이라고 하면은 무엇보다 성능, 넉넉한 출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운전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의 약한 출력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XC90은 큰 페널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볼보의 모든 차량들이 4기통 2.0L 엔진 블럭 하나만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차량에 들어간 엔진 역시 4기통 2.0L짜리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급의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의 미드 사이즈 SUV는 어떤 엔진을 채택하고 있느냐? V6죠. 네, 6기통. XC90처럼 4기통 엔진만을 쓰고 있는 브랜드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렉서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렉서스 RX 역시 6기통 엔진이 없습니다. 4기통 하이브리드 엔진만 가지고 있어요. 4기통이면 아무래도 엔진의 회전 질감 이런 거 당연히 6기통에 비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출력 역시 6기통에 비해서 좋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XC90은 그 부분을 어떻게 타개했느냐? 볼보는 전부 다 48V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죠. 거기에다가 과급기를 넣습니다. B5가 딱 그 정도까지 세팅이죠.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B6 같은 경우엔 여기에다가 슈퍼차저를 더합니다. 과급기 엔진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배기가 나가는 힘을 통해서 흡기 쪽에 있는 공기를 압축을 해서 보내주는 것, 그게 터보가 출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잖아요. 아직까지 배기가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낮은 RPM으로 운행 중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정차에 있다가 출발하는 이런 순간에 아직까지 배기가스가 그렇게 막 나가는 상황이 아닐 때, 그럴 때에는 이 압축시켜줄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없으니까 초반에 출력이 안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터보 렉이라고 부르죠. 이 터보 렉을 없애기 위해서 뭐 트윈 터보 내지는 트윈 스크롤 터보 이런 것들을 장착을 합니다. 근데 이 차는 아까 전에 48V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B6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일렉트릭 슈퍼차저를 더합니다. 아직까지 엔진이 높은 RPM을 쓰지 않을 때, 나가는 배기가 적을 때, 그때 공기를 압축시키는 거, 흡입의 공기를 압축시키는 것을 전자적으로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회전수의 영역에서는 터보가 힘을 내주고 낮은 회전수의 영역에서는 터보 차저가 힘을 얹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좀 복잡하긴 해요. 슈퍼차저 플러스 터보 플러스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렇게까지 시스템이 들어가니까 되게 복잡한 시스템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차량의 최고 출력은 30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약 42kg 포스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신의 8단 자동 변속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이신, 보통 전륜구동 차량들에 많이 대응되어 있는 미션인데 볼보 같은 경우가 아이신 미션을 많이 쓰고 있죠. 아이신 변속기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되게 부드러운 변속감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이 적용된 엔진 플러스 아이신 8단 자동 변속기의 궁합 괜찮느냐라고 하면요, 자, 2.1톤이 넘는 이 거대한 크기의 SUV를 이렇게 간선도로에서 유유자적 몰고 다니기에 아주 좋아요. 엔진의 회전 질감이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V6의 그 미끄러지듯이 달리는 아주 실크 같은 부드러운 느낌만큼 내주지는 못하지만 얼추 따라잡긴 했어요. 파워트레인 쪽에서 발생하는 어떤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본다 하면요, RPM이 본격적으로 싹 치솟고 높은 힘을 써야 될 때
그때에는 4기통의 민낯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귀에 들어오는 엔진 소리라든가 아니면은 이 가속 페달을 통해서 느껴지는 회전 질감, 이런 것들이 4기통은 그래도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약간은 하게 돼요. 그래도 일반적인 브랜드의 4기통 엔진 대비해서는 그래도 제법 부드럽게 다듬은 편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가속해볼까요? 지금 1500rpm입니다. 최대 토크가 나오기 이전의 rpm인데요. 여기서 아주 빠릿빠릿하게 반응해 주진 않아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얘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튀어나가라는 거지. 알겠어. 그래도 우리가 2.1톤의 4기통 2.0L 엔진을 때려 박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그 예상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볼보의 차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전부 다 시속 180km의 속도 제한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통제된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을 때 그 제한 속도에 다다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다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볼보를 타는 사람들이 과연 가속 페달을 끝까지 지려 밟으면서 가속을 빠르게 할까? 최고 속도를 찍으려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XC90이 아니라 아마 X5를 샀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출력 나쁘지 않습니다. 제법 괜찮아요. 변속기의 성능을 잠깐 보면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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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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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직접적으로 조작을 한다고 해서 아주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편은 아니에요. 아이신 미션 자체가 워낙에 좀 부드러운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빠른 변속감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NVH에 있어서도 제법 만족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이렇게 간선도로를 크루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면 소음은 살짝 올라오는 편이고요. 풍절음은 그렇게 크게 들리는 것 같진 않아요. 볼보에서도 이 차가 4기통이라는 것에 대한 약점 자체는 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룸에 대한 방음 자체는 상당히 철저하게 해뒀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만 저속 상황에서 거슬리는 소리, 이것도 거슬린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이 슈퍼차저의 그 슉 하고 바람 빨아들이는 그런 소리, 그 소리가 조금 납니다. 조금. 가다 서다 하는 것이 반복되는 이런 시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가속을 진짜 천천히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역시나 파워트레인에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변속이 되는 거는 진짜 부드러워서 변속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못 알아차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종일관 되게 부드러운 세팅이거든요. 다만 뭐 이렇게 시내 주행하다 보면은 가끔씩 급하게 가속할 때 있잖아요. 지금처럼 추월하고 싶을 때, 이럴 때에는 간혹 가다가 터보렉이 있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가속을 빡 하고 싶을 때, 힘을 갑자기 빡 내야 된다고 했을 때 보통은 그 2000rpm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 변속이 돼야 되는데 그 변속에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터보렉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지금은 변속 없이 그냥 쭉 RPM을 올려서 가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단전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높은 힘을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이 나지, 오히려 이럴 때에는 터보렉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진 않아요. 프리미엄 미드사이즈 SUV가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승차감이라는 말씀드렸죠. 승차감 확인을 위해서 더러운 노면에 와봤습니다. 과속방지턱, 프리미엄 브랜드의 미드사이즈 SUV들이 승차감 확보를 위해서 대부분 갖추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그런데 이 XC90의 B6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T8 모델 같은 경우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XC90은 제가 여러 곳들의 리뷰 같은 것들을 조금 보고 왔어요. 워낙에 승차감이 괜찮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 XC90의 승차감은요, 조금 놀랬거든요. 생각보다 솔직한 서스펜션이에요. 네, 방금 전에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가 마트 같은 데 볼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간이 과속방지턱 있죠.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과속방지턱인데, 이런 데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승차감, 네, 노면의 정보, 어떻게 보면은 충격을 좀 고스란히 운전자한테 전달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마
탄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안 좋은 노면에서 승차감이 갈라져 있는 노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차량들로 지나가게 되면은 진동 같은 것들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런 데에서의 또 잔진동을 되게 잘 막았거든요. 지금 방갈죽되어 있는 도로를 타고 있는데 시트를 통해 올라오는 진동 같은 경우에는 좀 억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올라오는 진동까지는 억제를 못 해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올라오는 진동도 많이 막아주고 있는 편이에요. 이 과속방지턱, 지난번에 K5 타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과속방지턱 넘자마자 도로가 깨져 있어서 또 떨어지는 충격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는 또 되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의 승차감은 잘 감이 안 잡혀요. 얕은 충격에 대해서는 되게 부드럽게 잘 포장을 해서 전달을 해주는데 그 얕은 충격 이상의 조금 큰 충격들 같은 경우에는 제법 운전자한테 탄탄한 느낌으로 전달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무식한 과속방지턱, 네, 이런 데를 넘어가는 충격은 다소 있어요. 물론 충격의 시작과 끝 부분을 부드러운 느낌으로 전달은 하긴 하는데 프리미엄 SUV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생각하는 그 허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허들을 충족할 만큼의 승차감 세팅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안 좋은 노면 한정, 방금 전에 주행했던 곳은 제가 극악의 노면 환경에서 승차감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니는 좀 극단적인 환경이고, 이런 일반적인 도로 환경에서는 승차감이 막 아주 그렇게 크게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건 없습니다. 그건 있어요. 무시하고 나한테 전달을 안 해줄 것 같은데 싶은 정보도 올려주는 것들은 있어요.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긴 해도 어느 부분은 조금 울퉁불퉁한 부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곳의 정보들을 약간 탁탁 하고 치고 올려주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런 과속방지턱을 넘거나 했을 때 네, 서스펜션이 한번 살짝은 출렁하는 것과 같은 모션을 만들어 줄 정도로 부드럽게 지나가 줍니다. 이 차량을 리뷰하셨던 많은 분들이 되게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던 것들, 아무래도 이런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되게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과속방지턱도 네, 이런 과속방지턱은 되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지나가줘요. 거친 노면을 자주 주행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승차감이 진짜 폭신폭신하고, 과속방지턱도 메르세데스 벤츠의 MBC 있잖아요. 차체는 가만히 있고 바퀴만 위아래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승차감을 원하시는 거라고 하면은 아마 XC90은 조금 탄탄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옆에 과속방지턱 조금 높은 속도로, 일반적인 노면 환경에서의 과속방지턱은 정말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그래도 이런 교각의 이음새 같은 것들은 또 다 전달을 해요. 헷갈리는 승차감이긴 합니다. 어떨 때 보면 되게 부드러운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은 또 탄탄한 것 같아. 볼보 에이다스 시스템은 작동시키기 참 편하죠. 스티어링 휠에 왼쪽에 있는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차선 중앙 유지 장치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같이 연동이 됩니다. 지금 전방에 있는 차량 때문에 제가 지정한 속도보다 좀 느리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차선 변경을 한다고 하면은요, 네, 앞에 있는 사물이 없어져야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부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지 시등을 점등을 했을 때 얘가 추월을 하려나 보다 인식하고 그때부터 이제 가속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그랬을 때 조금 더 스트레스 없이 추월을 하는 상황이 가능하지만 볼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앞에 아무것이 없어졌을 때 조금 안전하다는 판단이 들 때부터 가속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잠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아 보면은 차선 중앙에 맞춰서 잘 굽어서 가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고 경고가 뜨는데, 네, 정전식 아니라 토크 감응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의 가격대 프리미엄 브랜드의 미드사이즈 SUV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아직까지도 이 정전식 방식이 안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왠지 이것마저도 안전을 위한 큰 그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전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방심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스티어링 휠에서 진짜 손을 놓고 거의 자율주행처럼 그렇게 주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토크 감응형은 운전자가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어야지 토크가 감응이 되는 거니까, 토크 감응형의 문제가 뭐냐면은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작동 중일 때 가끔씩
이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았다고 판단을 하지 않고 경고를 띄워줄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과연 손의 힘을 얼마나 풀어야지 경고가 작동을 할까 테스트를 해봤는데,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가 느껴봐야지 하고 스티어링이 돌아가는 대로 내가 가만히 이렇게 느껴보고 있으면은 그제서야 경고를 보내주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힘을 주고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요,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 쉽게 안 울려줍니다. 그래서 아마 볼보에 큰 그림이 조금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저는 또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에이다스 테스트를 해보기 딱 좋은 길이 하나가 있어요. 되게 굽은 코너인데 차선 한쪽이 되게 희끗희끗 남아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모습 보여줄지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네, 이쪽인데, 자, 잠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놔볼게요. 이야, 에이다스는 뭐 크게 말할 부분이 없다. 볼보 에이다스 잘한다. XC90은 무난하다라는 이야기와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사실 동력 성능도 동급의 다른 모델과 비교했을 때 6기통이 아닌 4기통이긴 하지만 뭐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무난한 편이고, 승차감도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주 고른 노면 도심 환경에선 되게 무난한 승차감을 보여주고요. 거기에다가 내부의 소재의 고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법 무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뭔가 하나 이렇게 탁 튀어오르게 좋은 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도드라진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 차량의 두 가지 장점이라고 하면은 버거스 앤 윌킨스 플러스 T맵 2.0, 누구 2.0을 통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거겠죠. 안 맞는 이 볼보의 안전이라는 게 뭐 마케팅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는 해도 결국에 이 차량이 안전하다는 거 이미 여러 차례 입증이 됐거든요. 역주행하는 2.5톤 트럭과 정면 충돌을 했는데 가족이 다 무사하더라. 오히려 2.5톤 트럭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더라. 그런 부분에서 이 볼보의 안전과 관련된 철학, 결국에는 그것이 9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상당히 유효하게 먹히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그먼트에서 특출난 무엇인가를 원하시는 분들, 특출난 승차감, 특출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과는 조금 사맞지 않는 차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차량 400마력대가 넘어가는 T8 모델, 게다가 그 차량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 모델은 또 어떤 느낌으로 차량이 다를지 그 부분 매우 궁금한데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한번 시승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출난 부분을 찾아보기는 조금 어렵고 이래저래 다 무난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량이 9년 차를 맞이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대단한 거긴 해요. 9년 차를 맞이한 모델이 지금 경쟁 모델 대비해서도 되게 무난한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거면은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올해 이 녀석의 후속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100% 전동화 모델, 네, EX90이 아마 국내 론칭을 하게 될 텐데 그 모델은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 그런 시승 기회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바의 권혁진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